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달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멈추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는 위험물로 취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엔진, 이 경제에 달리는 힘을 약화시킬 거라라는 우려가 많은 김영란법, 어제 합헌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막는 멈추는 힘이 세진다고 달리는 힘이 과연 약해질까?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나눠보겠습니다. 또 세법 개정, 벌써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인데요. 쓰는 것만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세금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 이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인데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농수, 축산업계도 반발하고 있고 유통업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한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민간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상한 금액 기준을 조금 상향하자, 상한 금액을 상향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부정부패만 해소돼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경제에 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패만 해소돼도 잠재 경제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어떤 부패를 해소하면 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은 부패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부패란 게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전적으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 사회 전체는 피해를 받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공공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 이건 공공영역인 전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이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이제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을 시키거나 민간 투자 활력을 낮추거나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민간 소비를 저해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게 바로 이제 부패라고들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오고 가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그만큼의 손실을 입는다. 그 사회의 손실은 우리 모두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국내 한 연구기관은 뭐 이 법이 통과되면 1년에 11조씩 손실을 볼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패 척결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대한 우려들을 여러 단체도 이 주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또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한 합의도 아직은 잘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부패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먼저 봐야 될 텐데요. 그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사회 국가의 부패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설문에 의합니다. 대부분. 네. 예를 들면 이제 세계은행이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뭐 국제투명성 기구라든지 이런 저명한 국제기관들이 특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청렴 정도를 물어보고 그것들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고, 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는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2015년에 56점입니다. 네. 그러면 절반 수준 조금 이제 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60점에서 심지어 90점대 초반까지 그 사이에서 분포를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경제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부패라는 것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숙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9.4를 취득한 건 덴마크고요. 한국은 5.4인데 OECD 평균도 네. 6.9입니다. 이 상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만큼 부패 정도가 심하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미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행정기구로서. 그래서 매년 이제 부패 인식 경험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정밀한 수준을 1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3.27입니다. 네. 굉장히 낮죠. 근데 이걸 이제 과거하고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 3.68이었어요. 네. 물론 2010년도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게 지금 더 낮아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3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네. 공무원들은 6점 이상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하고 이제 공공 부문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식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도 역시 부패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 또 예방,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라는 그런 환경 탓도 있을 텐데요. 네. 자, 경제가 2.6% 성장한 지난해 기업 접대비가 절반으로 줄인다면 성장률도 0.3% 줄었을 거다. 이만큼 뭐 그 관련한 접대,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관 효과 때문에 그럴 텐데 이 부패를 줄이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각에서 이제 뭐 그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전체 다 이제 통틀어서 지하경제라고도 하죠. 네네. 지하경제가 경제에 이제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부패라는 것들을 전반을 두고 경제 성장과 연결을 시키면은 역시 부패를 줄이면은 경제는 성장한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것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산출한 결과인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부패 지수 값은 4.7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요걸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그렇죠. 이 국가들은 평균은 5.4입니다. 네. 그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 평균은 8.3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적으로 더 부패한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부패를 줄이면은 결국은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진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정말 그 결과가 나올 거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우리가 OECD 평균 수준 부패가 이제 부패 지수 7로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 명목 GDP가 한 0.65%포인트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3% 내외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하고 요 명목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더하게 되면 잠재 성장률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여러 나라와 비교해봐요. 우리가 그 나라만큼의 이 부패지수, 청렴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만큼의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또 이 GDP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건데요. 사실 GDP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이 한 나라 내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쓴 돈 모든 것의 총합을 말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잡히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몰래 주는 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청렴화되면 네. 지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경제가 음성적인 것에서 양성으로 빚 쪽으로 나오면서 네. 통계에 잡혀지고 또 그렇게 이제 잡혀지다 보면은 경제가 잡히지 않을 때보다 수치상으로는 더 좋아지니까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이게 정상적인 경제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동력이 이제 생겨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숨겠죠. 그러면 반대로 경제에는 오히려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대추구 행위라는 게 됩니다. 네네. 결국 이제 지대추구라는 게 땅만 가지고 있고 땅 네. 빌려주고 이제 렌트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예. 또 생산활동을 전혀 하질 않아요. 네네. 근데 하질 않으면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부패도 마찬가지로 지대행위 추구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에 좋지 않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생산은 없는데 계속 땅값만 혹은 임대료만 올리면 네. 경제는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야 또 모르겠지만요. 일단 좀 강론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김영란법 금액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5만 원, 10만 원 지금 이 한우 협회 같은 경우 한우 관련된 쪽에서는 이게 한우 5만 원치입니다 이러고 정말 한 팩을 딱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수위는 어느 정도로 조정돼야 될까요? 어떤 경제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논란에 대해서 약간 가이드를 주신다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적당하다 이렇게는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네네. 김영란법이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수준도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그 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 뭐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일단은 시행을 하고 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네. 사전에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가 네네. 정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그것이 더 우리 경제를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즉시적으로 대응을 해서 김영란법을 수정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전에 뭐 시행하기도 전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들은 이러한 의견과 또 그렇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의견들은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실제 영향을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위원님의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살리고 문제점은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은 가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인식 부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좀 국민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한 걸음 걸어야 천리길도 간다고 하죠. 경제 쉽게 퀴즈처럼 만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알칼리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 콘서트 티켓도 한 주에 한 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는 에너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폭염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요즘과 같은 더운 여름 또 추운 겨울이 돼도 전기요금 부담스러워서 난방 제품 또 냉방 제품 쓰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서 의식주를 써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이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이 계층을 부르는 말입니다. 에너지라는 세 글자는 저희가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뒤에 무엇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소득이 10%,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에너지 비용에 써야 되면 이 에너지 땡땡땡 이
계층이 되는 건데요.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210가구 중 10%는 선풍기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 지금 계층 중에서요. 또 3분의 2는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도 가난과 또 빈부격차를 겪어야 되는 이 계층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여름 휴가 전 T스테이션 사용법. T스테이션에 간다. 한국 타이어로 바꾼다. 올 휴가는 스페인으로 고! 한국 타이어 레알 마드리드 공식 후원 기념 이벤트. 타이어를 바꾸면 경기 관람권의 행운까지. 이런 게 스마트 케어지.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달째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해드립니다. 자, 물가 상승률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만큼 사는 곳 때문에 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 생산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인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수출이 여전히 부진해서 제조업은 별로였는데요. 서비스업이 좋았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했는데요. 이게 4월에 0.7% 줄었다가 5월에 1.9% 늘었고 지난달까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네. 자동차와 1차 금속 같은 광공업 생산은 줄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이 전달보다 1% 증가하면서 제조업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은 겁니다. 이 6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서비스업 중에서도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의 생산이 6.8%나 늘었습니다. 이 6월에 미리 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있고 또 지난달에 좀 이른 더위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워터파크나 테마파크 이런 데 이용객이 좀 늘어난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 업종도 좋았는데요. 지금 저금리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늘었고 또 주식 거래도 증가하면서 이자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덕입니다. 네. 또 소비는 어땠나 보니까 소매 판매가 1% 증가했는데요. 특히 승용차와 화장품 판매가 늘었습니다. 지난달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 서비스 인하 마지막 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이나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들이 좀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화장품은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오늘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한 거는 최근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광공업 생산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앞으로도 전망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7월에는 이제 개소세 인하가 끝나니까 아무래도 생산과 소비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수출이 계속 부진한 것도 좀 걸린다는 건데요. 여기에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이로 인한 경기 위축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한정 시집 예약 취소라든가 아니면 추석 선물용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 절벽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네. 또 산업활동 동향 지표 중에서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0.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과 좀 제도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소비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좀 차질없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좀 미래는 어둡고 현재는 그래도 괜찮고 이런 것 같은데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좀 부정적이죠. 네, 오늘 이런저런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제조업의 7월 업황 BSI를 보니까 72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하긴 했는데요. 이 BSI라는 지표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기준치가 100입니다. 그래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아서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황 전망 BSI,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지수는 71로 6월에 조사한 7월 수치보다는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더 어두워진 건데요.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그리고 수출 부진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 이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요. 그건 좀 시간이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봤는데 주거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물가였던 시기에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니까 0.36%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2년, 이때 기간에는 평균 물가 상승률이 3.1%였는데도요, 그때는 주거비 물가 기여도가 0.29%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물가인데도 이 기여도가 높아진 건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거비의 물가 상승의 기여도가 과거의 고물가였던 시기보다 더 높아졌다. 이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반면에 교육비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4%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무상교육 보육이 좀 확대가 됐고, 또 대학 등록금 인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물가라든가 교통물가의 기여도도 좀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수준이 하락한 이유로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하는 설명했습니다. 예,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집값은 높았군요. 세금 아끼려고 외제차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자가용처럼 개인이 굴리는 경우 많았습니다. 이것 좀 잡겠다 여러 번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외제 법인차가 좀 줄었네요. 효과가 있던 건가요? 네, 실제로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팔린 수입차는 11만 6,700여 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2.6%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수입차 판매는 6.4% 늘었는데요. 법인에 대한 수입차 판매가 15.8% 감소해서 4만 700대 가량에 그쳤습니다. 네. 특히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 법인차는 7,300여 대만 팔렸는데요. 이거는 25%나 줄어든 겁니다. 1억 원 이상의 법인차 중에서 브랜드별로 보면 아우디가 52%가량 줄어서 가장 많이 줄었고요. 벤츠가 39%, 포르쉐가 22%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차 전체 판매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40.3%였는데요. 올해는 34.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늬만 업무용이었던 이 수입 법인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법적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수입 법인차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올해 초부터 적용된 강화된 세법의 영향 이게 컸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차가 전액을 경비 처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업무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경비 처리 한도도 연간 800만 원까지로 강화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차를 지난해에 만약에 업무용 차로 등록했다면 구입 비용을 연간 4천만 원씩 해서 5년에 걸쳐서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 이후에 등록한 사업자는 최대 800만 원 밖에는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다 각종 운영비까지 업무용으로 썼다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은 더 줄어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법인차로 서서 세금 아끼고 또 차는 개인적으로 몰고 다녔던 사업자들이 이 수입차를 살 유인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고가 수입 차량에 대한 거품도 점차 꺼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바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잡는 게 맞겠죠. 오늘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일단 선호 신청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7월 들어서 이제 개소세 인하가 종료가 되고 뭐 김영란법 시행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브렉시트 같은 대외 변수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네. 뭐 선호순간 두 달 늘어난 거 뭐 고무적이긴 한데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 더 바짝 긴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신호를 좋은 신호로 보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세제 개편 관련 내용 보내드립니다. 이 국민의 생활을 포함한 국가의 살림살이 근간은 세금입니다. 어떻게 쓰느냐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떻게 거두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방침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여러 내용들 또 여러 가지 특례 사항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걸로부터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바로 이 바뀐 게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정작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안 바뀌었다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세제 개편이라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뭐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세제 개편에는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내년에 뭐 대선이고 해서 올해도 뭐 전체적인 세수 증가 규모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 또 뭐 서민 중산층 뭐 감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뭐 비과세를 어떤 축소해서 네. 정세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취소를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 재정 건전성에 관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불평등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공정한 조세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총선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가졌던 그런 어떤 조세 철학이나 계획들이 많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나왔던 뭐 비과세 감면 또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사실 추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빚없는 추경이 가능할 만큼 세금 잘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좀 기업들은 마른 수건을 짰고요. 서민들은 좀 부담을 많이 가졌다. 뭐 담배값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조금 조정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 국가 예산보다 세금이 조금 잘 거치는 것은 소득세 부분이 좀 세수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매매가 좀 증가하고 네.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전환점을 따라서 네. 근로소득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값이 많이 오른 바람에 거기 개별 소비세나 담배 관련된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이 잘 거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지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지금 서민 중상층한테 3,800억 정도를 감세를 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네네. 담배세만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도 뭐 작년에 거의 3조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실질적인 세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간접세 같은 것들은 이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중사층 중소기업에서는 3,805억 원 정도 전체 부담을 줄여주겠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은 7,252억 원 정도 부담을 더 갖게 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거기 서민 중상층 기준이 뭐 OECD 기준으로 한 6,1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네. 가구당 6,100만 원을 잡았는데 조금 높게 잡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카드 우리 소득공제 관련되는 이제 축소나 이런 것도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추계가 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네. 우리 납세연맹이 추계한 거하고는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사실 거기 발표된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번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많이 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 세금 추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데 이게 왜 구체적으로 추정이 되거나 계산이 되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 일단 기재부가 발표하는 것은 총 항목별로 총 금액만 나와 있지. 네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측면에서 수십 년간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는데 네. 우리 연말진상 파동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세액공제 전환되면서 그렇죠. 기재부에서는 정세가 없다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정세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막으려면은 세제 개편이나 이런 중대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국가 발표에 있어서 네. 상세한 정보 공개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명한 정보 없이 어떤 국가에 관한 신뢰가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네. 자, 정확한 정보 공유와 이 추계가 없었기 때문에 세액 공제로 전환될 때도 그렇고요. 또 연말정산 파동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공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얘기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2019년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원래는 뭐 일몰제에 따른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거의 상시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좀 공평성 논란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낮추는 걸로 네. 지금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될 때도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도 또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은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보다 우리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네. 종교인들은 또 세금을 안 내고 덜 내거나 이러는데 왜 나만 세금을 계속 더 내라 그러냐 해서 불공정하다고 억울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금을 공정하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들만 이렇게 세금을 계속 올리면은 지금도 사실 근로소득세의 74%를 네. 그분들이 다 그렇죠. 내고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들이 다 내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부자들은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분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데 근로소득자만 7천만 원 이상이라 해서 네. 이렇게 세금을 계속 더 내라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표현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혜택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뭐 주던 걸 안 준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낸다라는 의미가 들 텐데 자, 이게 관련된 문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소득 문제가 좀 뜨겁습니다. 이 사실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들 부동산에 연결된 것들이 많은데요. 세제에서도 이런 부분 결국 손을 못 댔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같은 거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이 자본에 대한 어떤 세금에 해당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세금 내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세금을 성실히 납세할 수 있게 놓습니다. 네네.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 낭비가 선진국에 없다는 거하고 네. 또 하나가 공정한 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에 대해서 믿는군요, 국민들이.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자본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세금을 지하경제가 낮기 때문에 지하경제에 속하신 분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공정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논리를 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표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 근로소득자라든지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왜 내만 세금을 내야 돼? 하면서
세금 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고소득자, 강남 거주하시는 분들, 체납자분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내가 낸 세금에 대한 공평성과 또 효율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뭐 누구든 세금 내고 싶어 하지 않을 분위기로 가고 결국 국가가 어려워질 텐데요. 자, 이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수도 증대하고 세금의 쓰임도 잘 되게 하겠다라는 계획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남은 임기와 또 정부 이 기간 동안 좀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현재 뭐 공약 재원 한 134조 중에서 한 50조를 세입 확충을 한다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한 4조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소득 분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더 걷고 네.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금의 틀이 있어야만 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금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네. 그 기초를 닦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평한 눈금, 이 암행어사들이 들고 다니는 유척 같은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책 한 권을 이 앞장부터 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경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신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만 시간이란 얘기는 여기저기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좀 얘기됐던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 얘기가 들어가네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재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노력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노력 중독이요? 네. 예. 이게 이제 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주문 때문에 죽어라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노력의 배신 이런 책도 나왔어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의 배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빗대는 거였는데요. 네. 노력이라는 단어가 한때는 정말 희망의 단어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창조성이 빛나는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다 라고 알려지면서 네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말콤 글래드웰이 자신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소개하면서 이 법칙이 마치 성공을 위한 절대 명제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괌 대한항공 항공기 이런 얘기도 다룬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정말로 성공과 또 자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얘기 절대 명제였었죠. 이 경제 경영서를 읽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재발견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도 아니고 1만 시간의 재발견. 이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원래 1만 시간의 법칙은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가 1990년대에 처음 발표한 논문에 등장한 용어였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걸 말콤 글래드웰이 편집해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말콤 글래드웰이 그 주장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네. 이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논지의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가 원래 이야기했던 부분과 네. 말콤 글래드웰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1만 시간 연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가 국내 처음으로 출간한 그런 작품이고 인간의 적응력과 성취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이 유명해진 건 말콤 글래드웰 때문인데 이 스웨덴의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 그러니까 원조 1만 시간 원래 얘기하신 분과 내용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자, 어떤 의미, 노력의 양보다는 질이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름을 앞두고 식스팩을 만들려고 운동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한 사람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PT와 함께 열심히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운동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빨리 식스팩 만들기에 성공을 할까요? 언뜻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네. 예. 올바른 코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 그 목표를 네. 달성할 수가 있겠죠. 이 안드레스 에리슨 박사는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인지에 달려있다고 네. 강조를 코치가 핵심이네요, 여기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기가 아니라 좀 다르게 열심히 하기라는 건데요. 네. 이 만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을 해서 그저 오랫동안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방법과 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네. 이 에릭슨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노력의 올바른 방법은 세 가지 F입니다. 첫 번째가 포커스, 집중이고요. 네. 두 번째가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확인받는 거군요. 네. 그렇죠. fix it, 수정하기라는 건데요. 네. 이 세 가지 과정을 끊임없이 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뭔가 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노력은 정말 왕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노력하면 안 되고요. 이 3F, 집중, 피드백, 수정하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무의식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연습과 기계적인 연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의식적인 연습은 첫째로 익숙하고 편안한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무려 50년 동안 거의 매일 체스를 두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체스 실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즐기면서 단순히 반복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자는 그가 정말 성장하고 싶었다면 그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든 과정,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노력의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필요한 것, 의식적인 연습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향상이 아닌 단계적이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세 번째가 피드백과 그에 대한 수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혼자서 하는 공부나 운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만한 피드백과 수정을 줄 수 있는 선생이나 멘토 혹은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냥 뱃살 좀 빼야겠어, 날씬해져야겠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내가 저 예쁜 옷을 입을 정도로 빼야겠어라는 게 필요하고, 주변 사람한테 끊임없이 나 잘 빼고 있니라고 물어야 되고, 이런 거군요.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요. 좀 이런 의지를 북돋아줄 만한 책을 필요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네네.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방향성과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소개드리는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향상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데, 노력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노력의 방법과 질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안드레스 에리슨 박사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사회 얘기랑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양보다 질로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네, 에너지도 공평해야겠죠. 3289님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없는 서민은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너무 힘드네요. 예,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요. 5310님, 에너지 소외계층인가요? 아, 에너지 빈곤층이군요. 옆 친구가 알려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드립니다. 옆 친구와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